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행복주택,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첫 입주자를 드디어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여전히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놓치지 않도록 오늘 생생경제에서 짚어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는 이미 반영된 악재였던 건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사안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은 비교적 둔감하다. 이제 그리스는 잊혀진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끝났나요? 예,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종합주가지수는 23.69포인트, 1.14% 상승해서 2097.8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기세는 더 강했습니다. 18.40포인트, 2.48% 상승해서 760.6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가 끝나면서 매수로 반전해서 135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네. 기관은 종합적으로 650억 원 주식을 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97억 원, 개인도 746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요. 기관은 전반적으로 1,000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걸 반증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스 얘기는 조금 더 해보면 일단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약간 좀 잊혀진 재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러면은 그리스는 시장에는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었다는 결론인가요? 사실은 여태껏 나왔던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침에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네. IMF에 갚아야 될 15억 유로 갚지 않겠다, 못 갚겠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예. IMF와 유럽의 구제안정기금에서도 기술적으로 이 그리스는 채무 불이행 상태다라는 걸 천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니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는 사실은 망했다는 표현까지 그렇지만 상황이 가장 열악한 상황까지 몰려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3차 구제금융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 네. 또 그동안에 졌던 빚을 어떻게 탕감해 줄지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대한 생각은 잘 될 거야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좀 불안한 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투표 결과도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도 시황 보면은 우리 추경 예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또 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가요? 추경 관련돼서는 이미 길게는 2주 전, 짧게는 예. 1주 전부터 15조에서 20조 정도를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정쟁보다는 이제 다시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둔다. 이것에 대해서 환대를 했다고 보면은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제보다도 더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장이 그냥 오를 기세니까 여러 가지 재료에도 불구하고 악재도 극복하고 호재는 더 반영하고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오늘 오른 것 자체는
분명히 공감할 수 있지만 상승폭이 좀 많이 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많이 낙관적이구나라는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데 실적의 수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이 조금 아래쪽으로 전망치가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그리스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의 그 놀라운 변동성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저점을 받기 때문에 다시 2200을 향해 가는 뭐 시작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중국 증시는 놀랍게 변동하죠. 많이 내려갔다가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해서 걱정인데 오늘 종목이나 업종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게 있었나요? 업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역시 또 제약, 바이오, 의료, 정밀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서 늘 말씀드렸던 종목 오늘도 의료 정밀 3.9%, 의약품은 4.5% 업종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좋게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화학업종 2.4%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과 업종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동안 좀 모양새가 좋았던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서 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제일모직은 올랐겠죠? 예, 오늘 뭐 말씀도 빠뜨렸지만 가장 또 처음에 관심사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종목 중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뭐 이것이 대주주의 어떤 특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은 2.97% 상승해서 결국은 뭐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쪽 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모양새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성물산도 0.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지 못한 나라 그리스. 드디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결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결국은 IMF 돈을 못 갚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니까 결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 겪었던 그 장면도 오버랩이 되고요. 우리는 빨리 갚았는데. 네, 여기는 사뭇 다릅니다. 안 갚겠다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얼마죠? 전체가 안 갚은 채무가요? 네, 30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갚기로 했던 규모가 15억 5천만 유로, 약 1조 9천억 원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이 금액을 갚지 못하면서 그리스는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은 디폴트가 맞지만 IMF에서는 이거를 그냥 연체 체납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폴트를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채무 이자를 조금 연체한 것도 사실은 신용사건이라고 해서 디폴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기술적인 연체다, 디폴트가 아니다, 국가부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가가 지금 IMF에 지금 갚지 못한 것이고요. 민간까지 지금 이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은행이라든가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말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디폴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MF 돈을 우리는 성실하게 조건도 이행하고 갚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IMF 돈을 못 갚은 나라가 그리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으로 따져보면 짐바브웨, 수단, 쿠바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못 갚았었고요. 이런 선진국은 없었죠. 선진국 사례로는 그리스가 처음입니다. 또 그리스는 1975년에 이 IMF가 세워졌는데 이 세워질 당시에 창립 회원국이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OECD 회원국이기도 하고 선진국의 하나로 꼽히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하는 그런 나라란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창립 회원국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그리스가 재정 위기 맞으면서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 네네. 그리고 유로존의 그 트로이카의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번에 갚지 못한 건 그거의 정말 일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그 상환 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나요? 말씀하신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예,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받은 금액 중 상환해야 되는 거 닥친 게 20일에 다가오는 게 35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많네요. 꽤 큽니다. 네. IMF의 상환하고 달리 ECB는 은행들을 직접 이렇게 자금을 대주고 있거든요. 네. ECB의 이 35억 유로를 갚지 못하면 ECB로부터 그리스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그리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돈 못 찾고 있는데 더 못 찾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인 디폴트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예. 그 전까지 그리스가 어떻게든 뭐 구제금을 갚든 뭐 협상을 하든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리스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 있고 IMF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또 5일 국민 투표를 통해서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의 협박성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가면 ECB의 돈도 못 갚고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도 우려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좌파 정부는 국민 투표를 또 하겠다고 해요. 네. 많이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국민 투표 결과는 이 돈 빌려준 채무자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자 쪽으로 가게 되면 정부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박을 거는 건 왜일까요? 그리스 국민들의 이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처음 그리스 재정 위기 났을 때 유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스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이런 재정 위기가 벌어졌을 때 저희들은 뭐 근무후기 운동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ECB나 IMF에서 잘못된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어떤 그 기운인가요? 그런 기운도 있는 것 같고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리는 없다. 뭐 이런 굉장히 낙천적이고도 약간 오만한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는데요.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이 정권에서도 이런 도박을 감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뭘 걱정해야 될까요? 한국이 그리스하고 직접 교역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 이 그리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면 유로화 환율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물건값이 떨어져서 그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 그리스의 해운 재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해운 재벌들이 한국 조선업체에 발주하는 그런 배 발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박금융이 경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발주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이 조선업계에서는 리만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업종 쉽지도 않은데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오늘 중요했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대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잠깐 증시 얘기하시면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서울지방법원이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를 해서 삼성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법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주장하는 거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이건데요. 제일모직 주가가 17만 원, 삼성물산 주가는 6만 원 후반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1개월 이런 평균은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엘리엇 측은 이 삼성물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합병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던 1대 0.35가 아닌 1대 1.6 뭐 이런 식으로 좀 삼성물산이 더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행 법에 지금 어긋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법 근거를 따졌을 적에는 엘리엇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7일인가요? 주주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삼성에게 많이 유리하게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일단 이번에 1차전이 오늘 판결은 1차전의 성격이 지나고요. 네. 요새 또 남아있는 게 ISS라고 국제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기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요 주주총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조만간 낼 겁니다. 요 보고서를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주주총회 표결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요 ISS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또 이 주주총회까지 우호 세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바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왜 이제 바뀌었나 의문이 들던데요. 예. 이 공정위가 오늘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종전까지는 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다가 이걸 돌려받을 때 이자를 좀 깎아서 그렇게 주도록 계약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분양 원금 중에 일부 과징금, 그러니까 그 해제를 할 때 과태료를 일부 내게 되면 종전까지는 요 과태료를 먼저 제한 다음에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게 됐고요. 네. 앞으로 바뀌는 거는 이 과태료를 제하기 전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을 해서 돌려주도록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죠. 정확합니다. 네. 그럼 좀 설명이 좀 복잡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지를 하면 분양대금인 10% 약 3천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이 10%를 뗀 2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제공 돌려줘서 2억 7,810만 원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3억 원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 다음에 위약금을 빼서 2억 7,900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7월이 시작됐죠. 오늘부터 9월까지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가 되고요. 그동안 만 75세가 되어야지 받을 수 있었던 틀니와 임플란트 반값 혜택. 이게 만 70세 이상까지 확대가 됩니다. 7월 되니까 또 하반기 되니까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2부에서 알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일이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법원 경매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차적인 사건의 사건번호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3년형 11,745호. 오늘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집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입찰로 보냐. 저는 아직까지는 알아보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되나? 초보니까 여건이 되면은 한번 와가지고 구경도 해보고 또 그런 또 뭐 여건이 된다면 도전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입찰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법조계 쪽에 일반 소수인들만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법원 경매장은 어떤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법원 경매장은요,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해볼만 하다고 제가 말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물건을 입찰하러 오신 거예요? 아파트 입찰하러 왔는데요. 투자하려고 왔어요. 좀 이득을 보려고 오는 거죠. 아파트가 제일로 인기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실투자자들은 이제 시세보단 좀 싸게 살 수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싸게 물건 잡으시면은 이득도 남기실 수 있고. 요새 아파트가 경쟁률이 다 세니까요. 제가 받으러 온 물건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법원 경매장 현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필수 체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하반기네요. 각 부처에서 변경이 됐거나 또 새로 시행하는 제도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하반기에 놓쳐서는 안 될 것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 계좌 이동제라는 게 단계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계좌 이동제가 어떤 건가요? 우리 보통 은행에 계좌를 트면 이제 보통 주거래 계좌라고 하죠. 보통 월급 통장을 그렇게 쓰는데 이걸 바꾸려고 할 때 자동 이체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옮겨야 되는데 이건 일일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동 이체되는 정보를 금융회사가 은행이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계좌 이동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는 한 번에 옮길 수 없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10월부터는 전화 한 통하면 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페이인포 서비스라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 이체 정보를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오늘부터는 1단계로 내 통장에서 어떤 게 자동 이체, 출금 이체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공과금이나 통신료, 보험료 같은 계좌가 자동차로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시행은 안 되다가 점차 이게 다 가능한 걸로 바뀌어지는 모양이죠? 오늘부터 7월부터는 이체되는 계좌 정보를 확인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동에서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는 10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네. 이 올해 연말정산 파동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방지책인지 모르겠는데 맞춤형 원천징수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올 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다가 결국에 돌려준 돈, 다 태워내는 돈이 많아서 13월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무효안을 짜냈습니다. 그걸 개인별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통 세금이라는 거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측을 하고 세금을 매겼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걷었으면 다시 돌려주는 건데 80%, 100%, 120%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거죠. 만약에 80%를 골랐다라고 하면 적게 떼고 나중에 적게 돌려주는 거고 120%를 골랐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떼고 나중에 좀 더 돌려주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많이 떼고 적게 떼고 그러면 내가 소득세 납부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소득세 납부액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택하게 되면은 돌려받는 게 많아지나요?
지금도 이미 원천 징수액이라고 해서 미리 떼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데 그 퍼센티지를 120%로 고르면 지금보다 많이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세 더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각 회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직장에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면 현행대로 100% 그대로 지금 떼고 현행대로 돌려주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회사 측에 이걸 고지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난 120% 고르겠다 내지는 80%를 하겠다라고 전화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급여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 인터넷 해외 직구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됐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덜 떼게 되는 건데요. 현재는 15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해외 직구를 하면 물건값이 있을 거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배송료가 붙겠죠. 거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분실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보험료까지 3개까지 다 합해서 한국 돈으로 15만 원이 넘지 않아야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5만 원이 넘으면 관세가 붙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건값에 배송료에 보험료까지 합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값만 보통 미국에서 많이 하니까 $150가 넘지 않으면 관세가 붙지 않는 방식으로 $150 요것만 외우시면 세금이 안 붙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물건값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해외에서 사는 건 직구고 이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물건을 사게 되면 역직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알리페이라고 하죠. 알리페이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의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알리페이하고 직거래하는, 즉 제휴 계약을 한 쇼핑몰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외국한 업무를 하게 되는 전자결제 대행 업체가 있으면 그 가맹점이 된 아무 쇼핑몰은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역직구가 이렇게 쉬워진다. 한국 기업들의 상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또 9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면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걸 이제 급여라고 하고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걸 비급여라고 하는데 갈수록 비급여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를 늘리고 있는데 이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거든요. 지금까지는 90%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돌려줬습니다. 10%만 자기부담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9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병원비 비급여가 100만 원 나왔는데 예전에는 실손보험에서 90만 원 돌려줬는데 앞으로는 80만 원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사가 좋네요, 이건? 보험사 쪽에서 좋은 거고 이제 자기부담 워낙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가니까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은 만 75세가 넘어야 되잖아요. 이 연령이 낮아진다고 하죠? 이거 임플란트 하려면 보통 200만 원 가까이 들고 하는데요. 이게 보험이 되면 한 8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만 7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7월부터는 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드리기가 좀 더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던데요. 요즘 노산이 좀 많은 편이죠. 결혼도 늦고요. 그런데 35세 이상 보통 이제 고위험 임신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일반 임신부라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병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조기 진통 이런 분들의 입원비는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분들의 병원비를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네, 출산 장려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도 저출산의 말들이 많으니까요.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하고 발효가 된 지 지금 5년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5년 됐죠. 네, 그래서 유럽산 소형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내려가더라고요. 이미 중형차는 거의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배기량이 1500cc 이하인 소형차들은 세금이 일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차의 소비량, 판매량이 갈수록 늘고 있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1500cc 이하의 소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관세가 지금은 2.6%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7월 1일부로 오늘부터 1.3%로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카가 있죠.
전기 모터로 가는 차가 있는데 그 차도 현재 관세율이 2.6%인데 1.3%로 내려가고요. 이미 유럽차 업체들은 이런 관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차값을 내린 업체들도 있고요. 아직 내리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 관세 부분이 반영되면 아주 조금 차값이 유럽차 값이 조금 더 싸지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서민 정책금융 상품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 좀 확대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들이 올 하반기에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7월부터 오늘부터 되는 분들은 이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받는 분들은 그동안에 카드를 상당히 발급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신용카드. 안 됐죠. 예. 근데 채무조정 받고 남은 채무를 계속 2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상환자들은 오늘부터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햇살론, 세이망홀씨 같은 서민 정책금융 이용자도 1년 이상 계속 원리금을 잘 갚으면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 원 더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내리는 것도 하반기에 실시가 되죠. 맞습니다. 이제 7월 이달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3개월간 적용이 되고 이건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요. 네. 다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전기요금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죠. 계단식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평균에 들어가는 300kW에서 400kW 그 구간에 대해서만 인하를 해주는데요. 네. 전체 가구 중에 한 30% 정도 되고요. 4인 도시가격 기준으로 이 적용을 받으면 월 평균 8,300원 정도, 현재보다 14% 정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네. 일반 가정용 전기는 이렇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도 한 8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토요일 전기요금에 한해서 전기요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 토요일은 근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그때 전기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금융시장이나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간접적으로 들은 미공개 정보 이런 것들 카더라라는 얘기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직접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소문이라는 건.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있었죠. CJENM 실적을 전담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정보를 이어받아서 차익을 받았는데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었던 정보를 또 전해 듣고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주식 투자에 이용이 됐다면 이제 처벌을 하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좀 맹점이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듣고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 얻었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유료 사이트가 있죠. 투자 유료 사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직접이다 간접적이다 하기 힘든데 회원비 유료로 주고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하기 힘든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경우하고는 좀 구별이 안 돼야지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보완돼야 될 사항이겠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드디어 의무화가 되죠? 예, 말도 많았었죠. 국회에서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모든 어린이집에 12월 18일까지 그때가 마감 데드라인입니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주요 어린이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그 공간에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아동학대 폭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네.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그분. 네,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좀, 이 남자가 요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생일이 얼마 전이었는데 굉장히 침통했던 날이었죠? 그렇죠. 생일, 28일이었죠, 그죠? 네. 28일이 생일이었는데, 이날 우주선, 스페이스X라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정확하게는 우주 화물선인데, 이걸 개발하는 개발한 거를 발사를 하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다들 IT 혹은 이렇게 전 세계 새로운 기술 혁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들 함께 좀 가슴 아파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예전에 콜럼비아호 출발하다가 폭발했을 때 이런 생각도 나고 괜히 좀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이 이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걸로 돈 다 벌어가지고 여기다 투자했겠죠? 그렇죠. 테슬라 모터스의 CEO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거의 여기에 다 지금 올인하고 있다시피 하는 건데 이 IT 분야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개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해 보자. 이게 예전에는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죠.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수송하는 유일한 민간 사업자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우주에 택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나사 아니면 스페이스X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민간 업체는 여기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화물을 운송하던 스페이스X의 우주 화물선 펠컨 9, 펠컨 9호라는 게 이번에 폭파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순식간에 폭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앨런 머스크의 이런 행보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는 느낌이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우주센터에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었는데 출발 이륙한 지 2분 19초 만에 갑자기 화염에 흰 연기 휩싸이더니 형체도 없이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왜 그랬던 거죠? 이게 지금 폭파된 이유가 머스크도 역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폭발 직후에 트위터에 이유를 올렸었는데 1단 로켓이 분리되기 직전에 폭발했다고 일단 그렇게 올렸었어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좀 더 조사를 해봤을 텐데 2단 로켓에 있는 액화산소 탱크의 압력이 너무 높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물품을 건네주기 위해서 펠컨 9이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불탔겠네요. 그렇죠. 이게 불타는 장면이 정말 이렇게 어떤 물체가 허공에 있다가 완전 사라지더라고요. 거의 잔해도 거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물 나는데요. 네, 잔해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게 ISS에 머무르고 있는 우주대원들이 쓸 생필품들 1.8톤 가량의 물품이 담겨 있었대요. 그리고 각종 실험 장비가. 근데 이게 지금 다 날아가 버려서 근데 다행히 아직 4개월치 생필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급품을 아껴 써라 이런 지침들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화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고 요즘에 책은 그렇게 나왔던데요.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위키를 찾아보니까 일론이 맞기는 해요. 네, 일론으로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론으로 또 적기도 하고 엘론으로 한참 또 적기도 했습니다. 네.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알려주시죠. 네네. 이 사람이 1971년생이죠. 이 사람이 원래 남아공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인데, 이게 우주선 폭발 얘기를 굳이 이런 스마트 IT 소식 시간에 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IT 하면 IT 정보기술의 지상 목표가 혁신이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그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IT 기술로 지구 환경도 지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밖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청정 에너지 세상을 꿈꾸는 그래서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황당하다고 여겨지긴 했었는데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꿈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인터넷, 청정에너지, 우주로 진출 이 세 가지 꿈을 지금 거침없이 현실화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페이팔이라고 네. 대단히 유명한 그 인터넷 결제 서비스 회사가 있었죠. 이곳을 공동 창업을 해서 이 1억 6천만 달러라는 이런 천문학적 자본을 손에 쥐면서 그걸 이제 그 종자금으로 해서 스페이스 X도 창립하고 네. 테슬라 모터스도 만들고, 그리고 2004년에 그 태양 에너지로 그 발전을 대신하는 솔라시티라는 곳도 연달아 창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포드 자동차 이후에 54년 만에 미국 자동차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그런 영광도 누렸어요. 주가도 엄청 뛰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차 이런 걸로도 테슬라의 그 모델 S인가요? 그 차가 그렇죠,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2013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 참 굉장히 좀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실패와는 거리가 전혀 먼 어떤 천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약간 좀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같은 그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이런 그 폭파하는 그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앨런 머스크가 되게 즐겨 얘기하는 그 뭐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인데 그게 뭐냐면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만약 그래요?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말의 배경을 보면 스페이스 X나 테슬라의 성공이 이런 기술 혁신의 결과물들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펠콘도 보면, 추락한 펠콘도 보면 핵심이 그 나사 같은 데서 만드는 발사체 제작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주 발사체 비용 대부분이 발사체가 그 일회용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발사하고 나면 사라지는데, 이거는 핵심이 쏘고 나면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 비용을 줄이면 뭐 벤처기업도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 혁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현실적이고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계기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앨런 머스크를 뭐 이 시대, 요즘 시대의 과학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과학이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뭐 혁신, 철학, 뭐 사상들을 이렇게 뭐 총합하면서 어떤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되게 그 잘 교육받고 돈을 많이 버는 혹은 유망한 젊은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탄탄대로를 벗어나서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사업을 네. 하겠다. 예. 그리고 뭐 우주도 모자라서 인터넷과 뭐 에너지까지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다 뜯어 말리겠죠. 왜 꼭 그렇게 해야겠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그 앨런 머스크라는 인물이 그만큼 이 첨단 기술이 세상을 되게 잘 바꿀 수 있고, 이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네. 이번 그 펠콘 9의 발사의 추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인류의 어떤 미래, 그리고 새로운 어떤 혁신의 결과물들을 실패를 통해서 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뭐 천재 혹은 뭐 억만장자로 불리는 앨런 머스크가 사는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몽상이나 어떤 상상에 지나지 않고 그걸 현실화하겠다는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참 이 사람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는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프 베조스도 우주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우주 얘기하면은 어쩐지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벤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누구나 인터넷을 뭐 지구든 지구 밖이든, 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청정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으로 우리 인간은 나가야 한다, 이런 그 명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T 개발의 그 혁신 속도를 보면 이게 참 다들 세상이 금방 바뀔 것 같지만 현실화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이런 너머의 산들도 엄청 많고, 이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쉽지는 않은데, 이런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좀 배울 점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는 화성에서 죽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 바로 화성건설인데 작년에 유행했던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긴 토성이 배경이었긴 했지만 인간이 그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어떤 새로운 뭐 문명 혹은 환경을 건설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류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항상 그 영화에서나 자주 보던 얘기였는데 그걸 정말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요새 만드는 것 중에 되게 주목받는 게 하이퍼루프라고 있죠. 그 운송수단. 서울과 뉴욕을 2시간 안에 접할 수 있는 초음속 진공 열차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지날 수 있는 어떤 과학과 기술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험하는 이런 또 실패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어제 나왔는데요. 입주 대상자인 사회초년생들 일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행복주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